안녕하세요. DJ 현희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결국 내가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되든 내 편을 들어주고 나를 믿어주는 것은 가족뿐이라는 말을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물론 일반적인 경우라면 가족만큼 소중한 건 없고 나를 믿어주고 지지해주는 건 역시 가족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의 경우는 조금 달랐어요. 제가 인생에서 최악의 순간으로 이어지는 그 상황에서 제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가족은 그와 함께 저를 배신해버렸거든요. 때에 따라서는 오히려 남과 같은 가족보다 오히려 가족 같은 남이 더 가깝고 감사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모두에게 가족이 무조건적으로 중요하고 믿어줘야 할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적어도 제 경우에 있어선 남보다 못한 것이 가족이었고 가족보다 더 나를 챙겨준 것이 남이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열심히 살다 보니 어느덧 인생의 황혼기를 맞이하고 있는 68세 평범한 대한민국의 여성이에요. 그 시절 여자가 공부를 하는 것도 쉽지 않았고 대학을 졸업하는 것도 쉽지 않았던 시절이었는데 감사하게도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모두 다 졸업한 후 심지어 사범대학교를 진학해 교사라는 번듯한 직업도 가진 그 시대 엘리트 여성이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에는 정말 여자라는 성별을 가졌다면 원하는 공부를 하기도 어려웠고 심지어 대학 진학까지 한다는 건 사실 꿈도 꾸기 어려운 일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저와 함께 학교를 다니고 공부를 했던 친구들의 경우에도 대부분은 고등학교는커녕 집안 사정으로 인해 초등학교 졸업을 하는 것도 쉽지 않았고 정말 많이 해봐야 중학교 졸업 정도일 뿐 고등학교 진학조차 쉽지 않았어요. 그러니 고등학교까지 나왔다는 건 사실상 매우 대단하다는 칭찬을 받을 정도였고 제 주변에는 대부분 다 초등학교 졸업을 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었죠. 모두가 다 원한다고 해서 공부를 할 수 있었던 시절이 아니었고 심지어 시골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공부보단 당장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하거나 무언가 생산적인 일을 해야 한다는 추세였어요. 그렇기에 공부를 해 지식을 쌓고 이를 이용해서 성공을 한다는 건 기회가 매우 드물게 주어지는 일이기도 했어요. 제 주변의 친구들 모두 다 적당히 그 시절 여자아이들이 겪어야 할 것들을 겪고 그렇게 성장을 했어요. 대부분 적당하게 초등학교를 다니던 중 중퇴를 하거나 겨우 초등학교 졸업 또는 중학교 중퇴 정도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저는 유일하게 좀 특별한 케이스였어요. 그 시절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초, 중, 고 졸업은 물론 대학까지 다 나왔으니까요. 친구들은 이런 나를 은근히 부러워했는데 제가 대학을 다닐 시절 친구들은 이미 결혼을 해 아이 엄마로서의 삶을 사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친구들과 저는 다른 세상에 있는 사람들처럼 가까워지지 못했고 오히려 대학에서 만난 친구들과 더 마음을 맞아서 함께 어울려 다니곤 했어요. 제가 이렇게 모든 공부를 다 성공적으로 마치고 난 후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건 모두 다 확실한 교훈과 가치관을 가진 채 저를 키워내셨던 저희 어머니 덕분이었어요. 당시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남동생이 가족으로 함께 살았는데 우리 집 역시 딱히 특별하게 잘 사는 집도 아니었고 공부를 중시하는 엘리트 집안도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나 또한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없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어머니의 경우에는 그 시절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현명하게 똑똑하며 항상 앞날을 내다볼 수 있는 사람이셨는데 그 당시에도 늘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이제 앞으로 금주 네가 살아갈 세상은 여성도 사회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시대가 올 것이니 너도 뒤처지지 말고 미래를 준비해야 해. 에이, 그러는 날이 올까요? 지금도 이런 시기인데. 분명히 올 거야.
그러니 네가 공부가 하고 싶다면 엄마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공부를 시켜줄 테니 포기하지 말고 해라. 여자가 무슨 공부야? 여자가 시집을 가면 남의 집 사람이 되는 건데 굳이 공부까지 가르쳐서 뭐하게? 아서라. 그럼 우리 금주가 저처럼 이렇게 집에 앉아서 남편 밥이나 차려주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전 우리 금주 그렇게 키우고 싶진 않네요. 나 하나로 족해요. 동생 공부시키는 것도 힘이 드는데 너까지 대학까지 간다고 하면 생활이 너무 어렵고 힘들잖니. 네가 포기를 해야 한다. 그럼 제가 밖에 나가서 다른 일이라도 할게요. 여자도 배워야 현명해지고 결혼을 하더라도 문제없이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 공부 그만하란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저도 공부하고 싶어요. 잘할 수 있고 시켜만 주시면 정말 실망시키지 않고 열심히 할게요. 그래, 그런 마음 가지고 공부하면 돼. 그리고 너도 사회에서 꼭 쓸모 있는 사람이 되어서 어려운 사람도 도우면서 그렇게 나누면서 살렴. 어머니도 그렇게 살고 싶으셨어요? 그럼 나도 꿈이 있었고 하고 싶었던 것이 많았지만 현실이 그렇지 못했어. 그래서 너만큼은 하고 싶은 것 후회하지 않게 다 해주고 싶구나. 어머니는 제가 여자란 이유로 공부를 포기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고 어머니의 열렬한 응원을 받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나름 똑똑했는지 곧잘 공부를 했고 저는 그 시절 사범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고 임용고시까지 치른 후 어엿한 수학 선생님이 되었죠. 그 시절 여성 선생님은 드물었고 대부분 남자 선생님이 많았기 때문에 학교 내에서 제 인기는 꽤 좋았어요. 저 또한 어엿한 선생님으로 성장한 제가 자랑스러웠는데 특히 저희 어머니는 그런 저를 너무 자랑스러워 하시면서 행복해 하셨어요. 당신이 이루고 싶었던 것을 저를 통해서 이루어내신 것 같은 기쁜 마음을 가지시는 것 같아 마음이 뿌듯했고요. 어머니는 늘 모든 걸 배우면서 늘 노력하라고 하셨고 또 늘 모두에게 겸손하며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셨어요. 저와 같이 힘든 상황에서 하고 싶은 공부를 모두 다 하지 못하거나 어려운 생활로 인해서 포기해야 하는 것들이 많은 사람들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반드시 손을 내밀어 도와주면 모든 것들이 다 저에게 복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런 어머니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자란 전 늘 감사하게 근무를 하며 지내면서 어려운 형편이나 안타까운 친구들을 많이 만나왔고 그 아이들이 부담스럽거나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만 도움의 손길을 내밀면서 베푸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해왔어요. 당시 저는 첫 부임을 하면서 맡게 된 아이들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 당시 인원이 많은 탓에 무려 70명 정도가 되었어요. 처음 아이들 이름을 하나하나 모두 다 기억하고 불려줄 정도로 아이들에 대한 애착이 강했어요. 그 당시 사는 것이 어려웠던 시기였기 때문에 제때 도시락을 싸우지 못해 밥을 먹지 못하는 아이들은 허다했고 학교 회비도 제대로 내지 못해서 불려가는 아이들도 많았어요. 당시에 아이들 인권을 보호하는 시대가 아니었기에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회비를 내지 않은 아이들을 불러 모아 손바닥을 때리거나 체벌을 하며 가져오라는 면박을 줬지만 저의 경우 그런 아이들이 겪을 상처를 생각해 전혀 내색을 하지 않고 늘 개인적으로 불러 이야기를 하곤 했어요. 경우에 따라선 여유가 되는 한에서 몰래 내 월급을 털어서 회비를 내주는 경우도 있었어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다 비슷하게 어려운 시기였기 때문에 비슷비슷했지만 그 중에서도 유독 제 눈에 띄는 아이가 있었어요. 공부도 곧잘했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늘 웃음을 잃지 않는 밝은 아이였는데 집안 사정으로 인해서 공부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 아이가 마치 제 어린 시절과 같아 보였고 참 안쓰럽게 느껴졌어요. 제대로 된 밥도 먹지 못하면서도 늘 물로 배를 채우면서도 상황을 탓하지 않았고 학교가 끝나면 곧바로 집으로 가 일을 도우면서 저녁엔 공부를 하고 숙제 한 번을 빠뜨리지도 않고 꼭 해오는 성실한 아이였어요. 어느 날은 공부가 하고 싶었는지 쭈뼛거리는 모습으로 저에게 오면서 혹시 교과서를 잠깐만 보고 가도 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민철아, 왜 여태 집에 안 가고 그렇게 서 있니? 선생님, 혹시 저 그 책 조금만 보다가 집에 가도 되나요? 어? 이 책? 아, 수학책 말이니? 그래, 보고 가렴. 네, 감사합니다. 책이 사고 싶은데 살 여유가 안 돼서 그냥 여기서 조금만 보고 갈게요. 감사합니다. 책을 살 여유가 없어? 어, 그럼 민철이 이 책 선생님은 다 봤으니까 너 물려줄게. 가져가서 책 볼래? 아니에요. 그냥 여기서 조금만 보고 가면 될 것 같은데 주실 필요 없어요. 정말이야. 선생님은 이런저런 책을 다 봐야 하잖아. 그런데 이 책은 이미 다 봐서 볼 것이 없네. 헌책이니 팔 수도 없고. 그냥 너 가져가서 봐. 정말 그래도 돼요? 그럼 가져가서 편하게 보고 나중에 또 보고 너도 나중에 다른 친구가 보고 싶다고 하면 물려주고 그래. 알았지? 네, 정말 감사합니다. 책 한 권을 사는 것도 돈이었기 때문에 어려운 형편에 집에 책을 사달라고 할 수 없었는지 제가 보는 책을 보고 집으로 가도 되냐고 묻는 학생을 보고 마음이 안쓰러웠고 저는 흔쾌히 제가 보던 책을 물려준다고 하면서 줬어요. 그렇게 공부에 대한 호기심은 날로 커졌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똑똑하게 열심히 지식을 쌓아나가는 민철이의 모습이 참 보기 좋고 안쓰러웠어요. 교사가 되었고 남들은 부러워하는 직업을 가진 만큼 저는 그 당시 월급도 꽤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이런 여유를 저 혼자만 누리지 않고 선생님으로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조력은 모두 다 해주고 싶은 생각으로 유독 신경이 쓰였던 그 학생이 마음에 걸렸었죠. 드디어 중학교 과정이 모두 끝이 났고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시점에서 당연히 그 학생에게 꽤 좋은 고등학교 진학이 가능할 듯하니 꼭 진학을 하라는 말을 했어요. 하지만 아이는 자신의 집안 사정이 좋지 않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인지 오히려 고등학교 진학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동안 꽤 가까워졌던 사이였기에 사실은 너무 가고 싶고 공부가 하고 싶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포기를 해야 한다고 말을 하면서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 안쓰럽더라고요. 어떻게든 상황을 좀 해결해 봐야겠다는 생각에 그 시절 학기에 한 번씩은 꼭 했던 가정 방문을 했어요. 아이는 정말 똑똑했고 조금만 도움을 주면 분명히 훌륭한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는 아이였기 때문에 부모님을 설득해 보려고 하는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막상 방문을 해보니 그 아이의 집안 환경은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더라고요. 그 당시 형제 자매가 유독 많았던 것처럼 줄줄이 사탄과 같이 동생들이 많았고 일을 하다가 다친 아버진 일을 하지 못한 채 집에서 쉬고 있으셨고 어머니 혼자서 모든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가족들이 밥을 먹고 사는 것조차 빠듯한 상황에서 큰아들을 공부시키는 건 사치와 가깝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대화를 해보려고 찾아간 가정 방문이었지만 사실 아무리 똑똑한 아이라고 해도 현실적으로 도움을 주거나 공부를 할 수 있게 하는 환경이 아니라는 걸 인지했어요. 그러면서 집으로 가는 길 내내 마음 한쪽이 영 불편하면서 내내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 아이는 정말 똑똑하고 괜찮았고 제대로 공부만 한다면 분명 한 번에 이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아이란 걸 확신할 수 있었거든요. 집으로 가 잠들기 전까지 고민했고 마침내 저는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 학교를 모두 마친 후 아이를 불러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선생님, 저 뭐 잘못했나요? 왜 부르셨는지. 그래, 좀 잘못해서 불렀다. 다름이 아니라 너 공부 계속하고 싶잖아. 포기하고 싶지 않지? 아이, 뭐 제가 포기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게 되는 것도 아닌데요, 뭐. 방법이 없잖아요. 전 괜찮아요. 방법이 왜 없어? 마음만 먹으면 분명히 있지. 그런데 선생님이 궁금한 건 네 진짜 마음이야. 정말 공부를 하고 싶은지 아니면 이대로 포기하고 싶은 건지.
공부는 솔직히 하고 싶죠. 나중에라도 집에 여유가 있어지면 저는 꼭 검정고시라도 봐서 제대로 공부할 거예요.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선생님. 우리 민철이는 이런 상황에서도 씩씩하네. 역시 선생님이 민철이를 제대로 본 것 같아. 저희 아버지가 공부를 진짜 오래 하셨어요. 그리고 공부만 하셔서 늘 가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는 공부라면 질색을 하세요. 얼른 돈을 벌어서 어머니 짐을 덜어줬으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민철아, 그럼 이렇게 하자. 선생님이 너 고등학교 들어가는 거 지원해 줄게. 너 혹시 영어로 펀딩이라고 들어봤니? 네? 펀딩이요? 저 영어는 좀 약해서. 투자라는 뜻이거든. 내가 민철이 미래에 투자를 좀 하려고 해. 민철이는 선생님 펀딩을 받고 학교를 가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학을 가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야. 어때? 네? 선생님 너무 큰 돈이에요. 받을 수 없어요. 그냥 준다는 것 아니고 말 그대로 펀딩이야. 나중에 성공해서 꼭 선생님 어려울 때 도와주는 거야. 그러면 민철이가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공부를 하겠지? 그럼 제가 진짜 열심히 해서 선생님한테 은혜를 갚을 수 있도록 할게요. 제가 염치가 없지만 이렇게 기회를 주셨으니 정말 열심히 해볼게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래, 나중에 꼭 갚아야 한다. 처음에는 제 제안을 난감해하는 것 같았지만 학생 역시 공부가 매우 하고 싶었던지라 투자와 같은 개념이고 나중에 꼭 갚아달라는 제 말에 생기가 돌면서 감사하다고 하더라고요. 다만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부모님이나 가족들에겐 알리지 않고 조용히 우리 둘만 아는 비밀로 하자고 제안을 했어요. 아무래도 지원을 받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가족들이 듣게 되면 먹고 살기도 힘든 형편에 그런 도움을 받으면 모두 다 가족들이 먹고 사는 데 쓰길 원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기 때문이죠. 그 대신 집에서 고등학교 진학을 하면서도 공부도 그리고 부모님을 도와서 밭일도 하고 돈을 버는 일도 하면서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중간 역할을 잘 해야 하는 건 학생의 책임이고 몫인데 할 수 있겠냐는 질문을 했죠. 너무 밝은 얼굴로 학생은 잘해볼 자신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이 너무 기분이 좋고 감사하면 눈물을 보이면서 우는 일도 있는데 그날 그 아이의 얼굴이 그랬어요. 저 역시 돈을 벌면서 모아둔 것도 얼마 없이 제 월급에서 이 아이를 위해서 투자 아닌 투자를 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하나도 아깝거나 괜한 이야기를 했단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아이에 대한 확신은 강했고 또 공부를 하고 싶은 아이들을 위해 돕는 게 참된 선생님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사실 정말로 무언가를 바라면서 해준 건 아니었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론 어렵다는 이유로 공부를 포기하고 똑같은 삶을 살게 되면 절대로 그 집 모두가 완벽하게 일어날 수 없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 아이의 성공이 결국에는 그 집의 유일한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도 했고요. 너무 가난한 현실에서 타고난 똑똑함과 영민함을 포기하기에는 저처럼 너무 좋은 선생님을 만난 건 아닐까 하면서 저를 칭찬하며 웃기도 했네요. 그렇게 그 아이는 제 지원을 받으면서 가장 좋은 고등학교에 진학을 성공했고 대학까지 진학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듣기로는 워낙 수능을 잘 본 덕에 대학에서도 4년 내내 장학금을 받으면서 집에 손을 벌리지 않고 공부를 마칠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본 아이가 분명히 잘못되지 않았다는 걸 분명하게 느낄 수 있는 계기였고 매우 뿌듯하기도 했어요. 훗날 아이는 저를 찾아서 제가 재직을 하던 학교에 찾아왔다는 이야기를 듣긴 했지만 저는 이미 교직 생활은 정리한 후였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연락이 닿을 수는 없었고 그저 서로의 마음으로 서로가 잘 지내길 바라면서 지냈어요. 제 이야기를 해보면 저는 그 학생을 만난 중학교에서의 교직 생활을 하던 중 부모님의 뜻대로 선을 받고 남편과 교제를 하다가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곧이어 아이까지 출산을 하게 되면서 아이들을 키웠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시어머니의 뜻을 따르고자
일을 그만둔 채 육아에 매진을 했어요. 아이가 어느 정도 크게 된 후에는 집에서 가만히 있는 것이 쉽지 않더라고요. 또다시 사회의 일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돈을 벌고 도움을 주는 삶을 살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막연하게 제가 배운 것이라곤 수학뿐이었기에 이것을 이용해서 무엇을 하면 좋을까 고민을 했고 결론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과외를 시작하게 됐어요. 과외를 한두 명씩 하다 보니 나름대로 제 교육 방식이 인기가 좋았고 잘 가르친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결국에는 꽤 많은 아이들을 가르치게 되었어요.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 내가 거주하는 지역 근처의 아이들만을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제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을 가르칠 순 없을까 하는 고민을 했고 그렇게 탄생하게 된 것이 바로 제 첫 사업인 화상과외 회사였어요. 워낙 많은 아이들이 저에게 수업을 듣고 있었기 때문에 자본은 충분했고 충분한 마케팅을 통해서 결국 꽤 큰 회사로 커나가면서 저는 회사 경영인으로 꽤 큰 성공을 거뒀어요. 사업은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승승장구했고 이런 상황이 영원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하지만 뭐든 올라가는 때가 있다면 내려와야 하는 때가 있듯 영원히 잘 될 것만 같았던 제 인생에도 시련은 오더라고요. 일을 하느라 매일매일을 바쁘게 살면서 아이 엄마로서 그리고 한 남자의 아내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건 저도 인정해요. 나름대로 노력을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결국 온 정신이 사업에 집중되니 남편과의 사이는 날로 소원해졌어요. 그럼에도 저는 여전히 서로의 신뢰를 기반으로 우리 부부는 건재하다고 믿었었죠. 하지만 이런 생각은 온전히 저만의 착각이었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부부 관계를 유지하고 버티려고 노력을 한다고 해도 남편과 저의 생각이 전혀 다르다면 원하는 대로 흘러갈 수 없다는 걸 미숙하고 의욕만 앞섰던 저는 몰랐던 것 같아요. 남편은 저와의 생각과 다르게 저와의 이혼을 간절하게 원하고 있었더라고요. 바보같이 저는 그것도 눈치채지 못했고요. 내가 오늘은 할 얘기가 있으니까 일찍 들어와 달라고 했잖아. 아무리 바빠도 내 말 무시해도 되는 거야? 아, 미안. 내가 진짜 빨리 나온다고 했는데 갑자기 또 회의가 잡히는 바람에 정말 미안. 나는 당신 이런 모습이 싫은 거야. 나를 무시하고 가볍게 생각하고. 새삼스럽게 왜 그래? 미안하다고 하잖아. 화 풀고 밥 먹자. 우리 이혼하자. 나 더는 당신이랑 살기 싫어. 이렇게 사는 것도 지겹고. 이혼은 무슨 이혼이야. 내가 다음부터는 안 늦을게. 미안. 이렇게 내 말을 가볍게 무시하는 것부터 넌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거야. 나 다른 사람 생겼어. 그 사람이랑 살아보고 싶어. 그러니까 이혼해줘. 뭐라고? 다른 사람? 그래, 너 그 여자랑 연애만 하면 되잖아. 꼭 결혼까지 해야겠니? 뭐야, 너 알고 있었어? 그러면서도 그냥 이렇게 나랑 결혼 생활을 유지했다고? 너 정말... 그래, 바람은 누구나 한 번쯤 흘러갈 수 있는 실수라고 생각하니까. 지금이야 그 여자가 한가하고 잘해주니 좋겠지만 결국 후회하는 건 당신이야. 모르는 척 해줄 테니 즐길 만큼 즐기고 정리해. 나를 다 안다는 것처럼 말하지 마. 적어도 그 여잔 너만큼 잘나지 않았지만 나를 이렇게 대하지는 않아. 그러니까 평생 상간녀로 두면서 만나라고. 이혼 같은 소리 하지 말고. 그거 하려면 복잡하고 나 시간 없어. 뭐 상간녀? 오히려 우리 결혼 생활이 더 상간녀 같이 사는 거 아니야? 이게 결혼 생활은 맞니? 이혼 안 해주면 나 소송할 거야. 그러니까 더 피하지 말고 이혼해줘. 당신 미쳤어? 그래도 나영이는 당신 딸이야. 그렇게 상처 주면서까지 그 여자한테 가고 싶다는 거야, 뭐야? 나영이가 내 딸은 맞아? 너를 똑 닮아서 나만 능력 없는 사람 만들고 무시하고. 나는 정 없어 걔한테. 아빠라는 사람이 할 말이야? 정말 정 떨어진다. 남편에게 여자가 있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순간의 실수라고 생각했고 기다려주면 돌아올 줄 알았죠.
그런데 결혼을 해 딸까지 낳고 산 저보다 그 여자가 좋다는 말을 하는 남편을 보니 마음에 상처가 되더라고요. 남편은 계속해 이혼을 거부하면 이혼 소송을 불사할 것이고 내가 그렇게 끔찍이 아끼고 사랑하는 딸에게 모든 사실을 밝히겠다고 하더군요. 자신은 평생 딸을 보고 살지 않아도 된다면서요. 그 말에 남편에 대한 마지막 희망이 모두 다 사라졌어요. 더는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유지할 이유가 없었고 저 또한 능력이 충분했기에 남편과 이혼을 빠르게 받아들인 후 정리를 했어요. 동시에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도 제기하면서 복수하는 것도 또한 잊지 않았죠. 상간녀는 소장을 받고 난 후 전 남편에게 잃은 것인지 전 남편은 화를 내면서 딸이 있든 상관없이 화를 내고 욕을 했어요. 악담을 퍼부으면서 언젠간 꼭 복수를 할 것이고 평생 잘 사는지 두고 보겠다면서요. 전 남편의 추악한 모습을 끝으로 우리 모녀와 전 남편의 인연은 끝이 났어요. 적어도 그때까진요. 나쁜 일은 왜 한 번에 몰려오는 건지 이혼 후 그 상처가 채 사라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제가 운영을 하던 회사에 문제가 생기면서 경제가 어려워지고 동시에 급격하게 기울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어떻게 해서든 살려보려고 노력을 하고 제가 가진 재산을 모두 넣어가면서 적자를 막고자 노력했지만 너무 크게 벌려놓은 사업은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니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기 시작했는데 망하는 건 내가 쌓아올린 시간 대비 너무 한순간에 무너지더라고요. 급기야 월급을 줄 수 없어지고 임대료도 내지 못하는 상황이 오니 저는 결국 백기를 들고 포기를 해야 했어요. 그렇게 저는 빈털터리가 됐어요. 결국 저는 이렇게 피덩이 같은 어린 딸을 안고 길바닥을 전전하며 먹을 것도 하나 구하기 힘든 나날을 보내는 처지가 되었더라고요. 저는 고생을 하더라도 딸아이는 이렇게 지낼 수 없다는 생각에 전 남편을 찾아가서 상황을 이야기하며 아이를 좀 맡아주거나 아이만 양육할 수 있는 지원을 해줄 것을 요구했어요. 아버지로서 당연한 양육의 의무이기도 했고요. 하지만 애초에 인간이길 포기했던 전 남편은 역시 변하지 않았더라고요. 내가 뭐라고 했어? 내가 너한테 복수할 날이 온다고 했지? 꼴 좋다. 그래, 내 꼴은 내 꼴이고 당신의 딸이기도 한 나영이는 좀 챙겨주라고. 내가 왜? 그날 이후로 나는 딸 없다고 생각했는데 알아서 잘 키웠잖아.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한 말을 해? 나영이가 불쌍하지도 않니? 쟤는 너랑 너무 닮아서 소름 끼치고 싫어. 내 딸이라고 생각한 적 없으니까 나가서 같이 굶던지 죽던지 알아서 해. 나는 그렇게 하겠다고. 당신 나영이 아빠잖아. 그러니까 얘를 보호는 해줘야 할 거 아니야. 내가 내 딸 아니라고 했잖아. 그리고 왜 이제 와서 어려워지니까 도움을 달래? 보러 가지도 않았고 궁금하지도 않았으니까 아빠 죽었다고 생각하고 살라고 그래. 당신은 여전히 최악이구나. 그래, 알았어. 당신 꼭 벌 받을 거야. 벌은 지금 당신이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성가시고 시간 없으니까 이만 나가줘. 아무리 힘들어도 전 남편은 찾아오는 게 아니었는데 후회가 밀려오더군요. 그새 그 내연녀 사이에 아이를 낳았고 그 아이를 금이야 오기야 키우느라 우리 딸은 안중에도 없던 상황이었으니까요. 사람 인생 정말 모른다더니 제가 이렇게 완벽하게 망하고 누구에게 손 벌릴 곳도 없이 길거리를 전전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웬만한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고 전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나 저를 떠났을 때에도 이렇게까지 절망스럽진 않았는데 막상 비 오는 날 딸아이가 비에 젖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 집 한 칸이 없는 나를 발견했을 때 세상에서 내가 그렇게 한심했던 적은 처음이었던 것 같았어요. 그렇게 나약하게 아이를 지키려고 하며 지친 몸을 이끌며 길가에 주저앉아 있을 때 한 청년 하나가 내 앞에 조심스럽게 다가와 돈 봉투 하나를 내밀었어요. 살면서 누구도 이런 도움을 준 적 없었는데 느닷없는 돈 봉투를 받는 경험을 하니 자격지심이 상당히 생기더라고요.
순간적으로 청년을 붙잡아서 내가 거지도 아니니 이 돈을 도로 가져가라며 공격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그 청년은 불우이웃 돕는 것 아니고 갚는 거래요. 힘내세요. 아줌마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달려가 버렸어요. 순간 화가 나기도 했지만 딸아이를 생각하니 마다할 형편은 아니더라고요. 눈을 꼭 감고 모르는 척 봉투를 열었는데 무려 1,000만 원이 들어있었어요. 그 당시 1,000만 원은 꽤 높은 가치였으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었죠. 당장 이 돈을 써도 될까 고민을 했지만 그런 고민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먹고 사는 것조차 쉽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고민은 사치였거든요. 그동안 열심히 베풀었고 또 이렇게 베품을 받았으니 내가 꼭 성공을 해 일어서면 그 감사함을 갚겠다고 다짐을 하며 그 돈을 받고 곧바로 움직였어요. 당장 옥탑방 무보증 월세를 마련했고 배웠던 것을 활용해서 다시 일어나려고 노력했어요. 다시 과외를 저렴하게 시작했고 저렴한 가격에 인기가 높아지면서 딱 2년 만에 저는 나름대로 사람 구색은 할 수 있도록 자립을 성공했어요. 그 1,000만 원이 아니었다면 꿈도 꾸지 못했을 일상이었어요. 그리고 그 후 모은 돈을 이용해 월세로 아파트로 이사를 했고 공부방 허가를 받아서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하면서 일을 하는 엄마들을 대신해 아이를 맡아주는 일도 하면서 살아나갔어요.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이렇게 산다면 분명 저에게도 다시 한번 해 뜰 날이 온다고 믿었고요. 그렇게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시점에 저는 다시 한번 교육 사업으로 꽤 영향력을 미치는 학원 법인의 회장이 되었어요. 모든 사람들의 삶에는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다고 하는데 내리막으로 떨어질 땐 정말 모든 것들이 다 한 번에 무너지는 것을 직접 경험했던 저는 다시는 그런 실패를 겪지 않으려고 악착같이 노력을 했어요. 인생의 최악과 최고의 순간을 모두 경험을 해오면서 느끼게 된 건 내가 여유가 있을 때 누군가에게 베풀게 되면 그 손길은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다는 생각이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키우면서 가르치셨던 그 가르침은 결코 틀린 이야기가 아니었고 어쩌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진리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할 정도였어요. 제가 직접 경험을 하고 도움을 받아봤기 때문에 저는 기업 법인의 회장이라는 높은 자리에 올랐다고 하더라도 그 실천의 좌우명을 몸소 실천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제가 운영하는 학원은 법인으로 전국 각지에 지사가 있었고 각자 원장은 다르더라도 법인으로 모두 다 연결이 되어 있는 형식으로 운영을 했어요. 이에 저는 매년 전국 각지에서 생활이 어려워 공부를 하고 학원을 다니고 싶어도 다니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2반에서 3반 정도를 만들어 무료로 수강을 하고 배울 수 있도록 교육 봉사를 하는 프로젝트를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어요. 저의 경우처럼 만약 인생에서 한 번의 실패를 겪었을 때 결국 누군가의 도움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된다면 가장 필요한 건 배움으로 인한 능력이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교육의 필요성을 더 간절하게 느끼기도 했고요. 이런 제 운영 방식은 학원 지사 프랜차이즈 계약을 할 때에도 반드시 이행해야 할 계약 조건이었기에 모든 학원은 다 교육 봉사를 의무로 진행해야 했어요. 덕분인지 학원은 날로 안정적으로 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기업 본사도 날로 그 몸집을 키워가면서 새로운 사옥을 짓게 되었고 그곳을 채워 일을 함께 도와줄 새로운 인력이 필요했어요. 이에 제가 운영하는 회사 역시 매년 신입사원을 채용하기 위해 공고를 내고 체계적으로 인력을 뽑고 있었어요. 저 역시 최종 면접에는 면접관으로 참여를 해 매년 신입사원들을 직접 보고 역량에 따라 함께 일할 인재를 찾고 있기도 했어요. 서류 전형은 직접 검토를 하지 않는 탓에 최종 면접으로 올라온 신입사원들만 볼 수 있었어요. 그날 역시 저는 신입사원 최종 면접을 보기 위해 회사로 왔고 면접관으로 참여를 했어요. 꽤 많은 면접사원들의 서류를 넘겨보다가
우연히 낯이 익은 얼굴 하나를 발견하고 넘기던 종이를 멈추었어요.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분명히 어디선가 본 듯한 얼굴이었고 그 성씨 또한 특이하다 보니 눈길이 가더라고요. 선명하게 누구란 생각이 들진 않은 채 대수롭지 않게 넘기면서 면접은 시작됐어요. 많은 신입사원들 면접을 진행했고 막바지에 이를 무렵 새롭게 들어온 한 남자를 봤는데 이상하게 눈길이 갔어요. 마치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았죠. 한참 면접 진행을 하던 중 불현듯 떠오른 얼굴이 하나 있었어요. 그때보다는 성장을 해서인지 많이 성숙해진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분명하게 10년 전 저와 딸에게 길에서 1,000만 원이라는 매우 큰 돈 봉투를 쥐어주고 달려갔던 그 청년이 틀림없었어요. 그 당시엔 워낙 정신도 없고 상황이 좋지 않았던 탓에 청소년인지 청년인지 구분 자체가 되지 않았던 모습이었지만 지금 내 앞에서 면접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반듯한 청년의 얼굴을 보니 명확하게 기억을 할 수 있었어요. 성장을 해 정장을 입고 도와준 덕분에 성공을 한 이 기업의 본사에 면접을 보고자 최종 면접까지 올라온 것이 분명했어요. 심증이 확신이 되는 그 순간부터 저는 손이 떨렸고 떨리는 손을 애써 숨기면서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정말 낯이 익은 얼굴이었고 가까이서 보면 볼수록 10년 전 그 청년이 분명하다는 확신이 더 들었어요. 문제는 면접 진행을 하던 중 제가 돌발 행동을 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보니 분위기가 어수선해졌고 저는 얼른 정신을 차리고 사과를 한 후 자리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자리에 앉아 서류를 뒤져서 청년의 이력서를 유심히 봤어요. 이름은 명진욱이었어요. 그런데 이 성씨가 어딘가 익숙하더라고요. 명진욱 씨라고 혼잣말로 이야기를 하던 중 불현듯 떠오르는 이름 하나가 있었어요. 바로 명민철. 저는 직감적으로 이 아이가 제가 아는 그 누군가와 분명하게 연관이 있다는 걸 확신했어요. 당장이라도 면접 중 명진욱이라는 청년에게 질문을 하고 싶었지만 당황스러운 마음과 떨리는 마음을 애써 누르면서 면접을 진행했어요. 다른 사원들에게 피해를 줄 수는 없었기 때문에 면접이 모두 끝난 후 따로 불러서 사실을 확인해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했거든요. 면접 내내 그 남자는 여유 있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답변을 하는 그 모습이 정말 제가 알던 누군가와 너무 닮았었어요. 이력서를 보니 좋은 대학을 나와서 좋은 교육도 받고 건강한 가치관과 생각을 가지고 잘 성장한 영락 없이 저희 회사가 찾는 인재였어요. 비단 저를 도왔던 그 청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회사에 꼭 필요한 인력이라고 생각했고요. 드디어 천년 같았던 면접이 모두 끝이 났고 저는 이례적으로 면접관 자리에서 일어나 그 남자를 잠시 불러 세웠어요. 그리고 신뢰가 될 수는 있겠지만 괜찮다면 개인적으로 물어볼 이야기가 있으니 혹시 시간을 좀 내어줄 수 있겠냐고 정중하게 물어봤어요. 남자는 다소 당황스러운 표정을 하면서 의아해했지만 기업 회장식이나 되는 사람이 나쁜 짓을 할 리는 없다고 생각했는지 흔쾌히 시간을 내어줬어요. 저 또한 불편한 이야기를 할 목적은 아니니 걱정은 하지 않고 꼭 와줬으면 한다며 시간과 장소를 알려줬어요. 그리고 그 남자는 제 말을 듣고 약속한 시간에 제가 있는 본사의 화장실로 방문을 해줬어요. 어색한 듯 제 방으로 들어섰고 저는 청년이 오자마자 반갑게 맞이하면서 질문을 했어요. 어서 와요. 정말 아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을 참느라 힘들었네요. 혹시 저 기억해요? 저는 회장님을 전혀 뵌 적이 없는 초면입니다. 혹시 저를 아시나요? 네, 그럼요. 그 10년 전 길에서 돈 봉투를 주고 갔던 이제 기억나요? 10년 전? 봉투. 맞아요. 기억나요. 그분이 설마 회장님이신 겁니까? 네, 맞아요. 많이 변했죠. 우선 저는 명진욱 씨 도움 덕분에 다시 일어날 수 있었고 지금 이렇게 기업 회장까지 운영하고 있게 됐어요.
정말 이건 전부 다 명진욱 씨 덕분이에요. 그런데 성이 좀 특이해서 혹시 아버지가 명민철 씨 맞나요? 네, 성이 좀 특이해서 다들 잘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 성함이 맞으십니다. 그럼 혹시 명민철이라는 아버지가 동화중학교를 나온 그 학생이 맞나요? 죄송하지만 제가 아버지 중학교까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확실한 건 그날 돈 봉투를 회장님께 가져다 드리라고 한 건 저희 아버지가 맞습니다. 남자의 마지막 말을 들은 저는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제 머릿속에 떠오른 건 교사 시절 유독 애착을 가지며 도왔던 학생 이름이 명민철이었거든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남자의 손을 잡고 정말 괜찮다면 아버지를 만나고 싶은데 도와줄 수 있겠냐고 물었어요. 그러면서 제 이름을 이야기하며 아버지가 내가 생각하시는 그분이 맞다면 아마 제 이름을 듣고 분명 반가워하시며 아실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 번거롭더라도 집으로 가서 아버지께 제 이야기를 꼭 해주시고 만날 수 있게 도와달라고요. 그러면 이 은혜를 정말 잊지 않겠다고 했어요. 유독 간절해 보이는 제 눈을 보고 남자는 알겠다고 답을 했고, 그렇게 집으로 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모르는 전화번호로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그 주인공은 다름 아닌 제가 중학교 시절 예뻐했던 제 제자인 명민철이 맞았어요. 전화를 받자마자 선생님, 이런 우연이 있을까요? 라고 말하면서 격앙된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흥분되는 마음을 가라앉히기 힘들었던 저는 일단 긴 이야기는 만나서 하자고 했고, 지금 당장 제자가 있는 곳으로 가겠다고 했는데 은사님을 어찌 오라고 하냐며 제자가 직접 이곳으로 오겠다고 해서 우리는 정말 오랜만에 다시 만났어요. 선생님, 그렇게 찾아도 뵙기가 힘들었는데 아들 녀석 덕분에 이렇게 만나게 되네요. 잘 지내셨어요?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민철아, 어떻게 이렇게 만나니? 네 아들이랑 너랑 너무 똑같더라. 네 아들 때문에 기억났어. 나 길에서 딸이랑 있던 날 그 봉투를 준 것이 바로 네 아들이잖아. 너 뭐 알고 있는 거지? 아유, 원래 그런 건 받는 사람이 모르게 하는 게 맞는데 이렇게 다 걸려버렸네요. 아니, 왜 네가 직접 와서 이야기하지 않고 나 네 덕분에 이렇게 다시 일어날 수 있었어.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하니? 아니, 선생님, 그때 저한테 펀딩해 주신 거라고 했잖아요. 투자 회수한 건데 뭐를 갚으세요? 그때 그 말은 네가 너무 부담스러우니 한 말이지 정말 갚으란 말이 아니었잖아. 얘는 아직도 그 말을 기억하니? 그럼요. 제가 그 말을 어떻게 잊어요. 제 죄책감 덜어주려고 해주시는 말이라는 것 정도는 저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 그건 그것으로 된 것이고 네가 나한테 해준 건 또 다른 의미란 거야. 제가 직접 갔으면 그래도 제 하늘 같은 선생님인데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실까 싶어서요. 그리고 저는 선생님 덕분에 이렇게 학기 중에 사법고시 합격도 하고 판사까지 됐는데 제가 가만두고 볼 수 있겠나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도움을 줬잖아. 나는 선생님이었으니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넌 그렇지도 않았는데 정말 너무 고맙다. 저 그때 정말 어려웠는데 공부 너무 하고 싶었어요. 그 마음 제대로 알아봐 주시고 그렇게 고등학교 내내 회비, 교복, 가끔 용돈까지 챙겨주시던 선생님의 은혜, 고작 그 1,000만 원으로는 부족하죠. 그렇게 말을 해주니 도움을 받은 건 나인데 내가 더 몸둘 바를 모르겠구나. 선생님께 배운 건 공부뿐만이 아니라 가진 것을 베풀고 나누어야 한다는 삶이었어요. 덕분에 이렇게 바르게 컸는데 그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런데 우연히 선생님 기사를 본 거예요. 그래서 검색을 해봤는데 안 좋아지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를 하며 제자는 계속해 말을 이어나갔어요.
자신은 저 덕분에 이렇게 풍요롭고 감사한 삶을 살고 있는데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저를 보고 차마 모르는 척할 수가 없었다고 했어요. 직접 가서 도움을 주긴 어려우니 고민 끝에 자신의 아들을 시켜서 도움을 드렸고 그로 인해서 분명히 다시 일어설 수 있으실 거라는 생각을 믿었고 의심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물론 알고 보니 당시에만 도움을 준 건 아니었어요. 제가 공부방을 운영하는 걸 알게 되고 주변 지인들의 아이들을 소개하기도 하면서 열심히 홍보 아닌 홍보도 해왔더라고요. 어쩐지 입소문이 났다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당시 많았는데 그게 다 제자의 작품이라고는 전혀 생각도 못했네요. 제자의 진솔하고도 솔직한 이야기를 들으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면서 고마운 마음과 함께 제가 인생을 헛되게 산 것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무너지고 또 무너지는 경험을 해도 제자에게 은혜를 돌려받는 기회로 이렇게 다시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일이 있다는 것은 아마 누구도 쉽게 경험해보지 못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었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결국 제가 제자에게 해줄 수 있는 건 없었다는 점에서 미안하기도 하고 가슴이 미어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제 마음을 알았는지 제자는 먼저 선수를 치면서 그깟 돈 1,000만 원과는 바꿀 수 없는 제 인생의 은인이기 때문에 절대 부담을 가지실 필요도 없고 오히려 제 아들을 이곳에 입사를 한 김에 무일푼으로 한 10년은 봉사를 해도 모자란 것 같다며 너스레를 떨며 웃었어요. 제자의 말을 듣고 저 또한 울다가 웃었고 제자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갔어요. 아들이 마침 교육 컨설팅에 관심이 많았고 그래서 졸업 후 이 학원을 적극 추천한 곳도 바로 제자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제 아들이라고 하더라도 실력으로 들어왔고 낙하산은 절대 안 되니 냉정하게 봐주시고 가르쳐 달라는 말을 했어요. 인연은 참 신기하게도 결국 또 돌고 돌아서 이어졌고 결국 모두가 다시 행복한 결말로 만나게 되면서 서로에게 감사하게 되는 따뜻한 자리였어요. 사필귀정이라는 말이 있듯 결국 처음부터 모든 것들이 다 올바르게 돌아가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막막한 상황이라고 해도 결국 모든 일은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다는 말이 맞듯 힘들고 괴로웠던 일들이 모두 지난 후에 결국 모두 다 제자리로 돌아와 안정을 찾게 되었어요. 제가 교사 시절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나누었던 마음이 결국엔 제 인생의 최악의 순간에 저를 구해주는 확실한 동아줄이 되었다는 것을 느끼면서 관계의 중요성과 나눔의 소중함을 한 번 더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도 했어요. 나를 도와준 사람을 전혀 모르고 살았다면 모르겠지만 이제 그 은인을 찾았고 그 사람이 다름 아닌 내 교사 시절 제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그저 고마워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을 순 없었어요. 이제는 어떤 것들이라도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상황에서 제가 해줄 수 있는 모든 도움은 아낌없이 주고 싶었어요. 문제는 어떻게 도움을 줘야 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감이 잡히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이에 대해서 제자를 만나 식사 자리를 마련하며 도와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 편하게 이야기해 줄 것을 제안했지만 한사코 거절을 하며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것이면 됐고 이를 또 갚으려고 하신다면 이 관계가 변질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며 거절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제자의 생각일 뿐 제 입장에서는 생명의 은인과도 같았기 때문에 반드시 갚고 싶었어요. 결국에는 당시 저에게 돈 봉투를 주며 힘을 내라고 말을 해주던 천사 같던 제자의 아들을 회사로 입사를 시켰어요. 물론 꼭 제 입김이 아니더라도 수석으로 입사가 가능한 인재였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다 이견이 없었죠. 다만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좋은 조건을 부여하고 싶었기에 나이에 비해 다소 높을 수 있는 직급 자리와 연봉 그리고 처우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제안을 했어요. 이러한 제 제안을 거부하기엔 매력적이었고
이에 아들 역시 흔쾌히 즐거워하면서 제안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의 입에서 나온 답변은 정말 의외였어요. 입사를 축하하네. 이번에 우리 회사 상무 정도로 직급을 올리고 연봉도 처우도 그렇게 해주려고 하는데 괜찮니? 아닙니다. 저는 그 자리에 올라가 있을 역량이 아직 되지 않고 배울 점도 많아요. 그 자리에 맞는 분들을 찾아주시고 저는 처음부터 배우겠습니다. 그래도 내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의 처우라고 생각하는데 거절하면 내가 민망할 것 같은데. 어렸을 때부터 내 분수에 맞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 아버지 가르침이셨어요. 그렇기에 제 실력보다 높은 직급은 분수에 맞지 않고 그 자리가 불편할 것 같습니다. 내가 아버지에 대한 빚을 좀 갚고 싶어서 제안한 자리인데 이것도 쉽지 않구나. 제안은 감사하지만 정중하게 거절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하신 일에 대해 제가 그 보상을 받는다는 것도 사실은 맞지 않는 말 같습니다. 자네 정말 아버지랑 똑 닮았구나. 이런 청년이 있으면 우리 딸 소개를 해주고 싶을 정도야. 그러면 내가 어떤 도움을 주면 좋을까? 편하게 이야기해봐. 혹시 아버지만 동의를 하신다면 그 도움에 대해 제가 받는 대신 제가 제안을 드리는 프로젝트를 맡겨주시고 진행해 보실 수 있게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프로젝트? 그건 뭐 어렵지 않지. 어차피 우리 회사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일이 될 텐데 이게 자네에게 도움이 되려나? 네, 충분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아버지에게 여쭤본 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자의 아들과 대화를 해본 나는 정말 감탄을 했어요. 세상에 이렇게 괜찮게 큰 사람이 없구나 싶었고 정말 마음에 쏙 들면서 가능하다면 사이 삼고 싶을 정도였으니까요. 아들에게 며칠간 여유를 줬고 아버지와 깊은 대화를 나눈 후 아버지 역시 이러한 제 프로젝트 제안에 동의를 하셨다고 하면서 제안서를 만들어 보고를 시작했어요. 그 프로젝트는 다소 놀랍긴 했지만 제자 부자다운 것이라고 생각을 해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어요. 저와 제자 부자 모두가 서로가 힘든 시기에 손을 내밀어준 누군가에 의해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겼고 인생이 바뀌게 된 것처럼 지금도 어려움 속에서 제대로 된 꿈을 펼치지 못한 채 하루를 살아가는 많은 아이들이 있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업 차원에서 나서서 도움을 주는 것을 큰 골자로 하는 프로젝트였거든요. 저는 이미 교육 사업을 하면서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반을 개설해 수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제안은 새로웠기도 하지만 관심이 가는 주제이기도 했어요. 이렇게 작은 단위로 도움을 주는 것을 더 확장시키고 하나의 자선단체를 만들어서 매년 기부도 하고 교육 봉사도 하면서 아이들에게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회사가 해줄 수 있는 많은 것들을 개발해 봉사를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안이었어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본다면 이러한 자선단체 활동은 결국 사교육을 하는 학원 기업이라는 이미지에서 어려운 이웃에게도 도움을 주면서 이익 창출이 아닌 사회적 활동까지 병행을 한다는 이미지를 주면서 좀 더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다는 것이 바로 아들의 전략이자 비전이었어요. 회사 이미지 측면에서도 손해보지 않을 부분이었고 매년 어느 정도의 예산만 기부하듯 투자한다면 충분히 실현 가능한 프로젝트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들은 아주 자신 있는 눈빛으로 믿어만 주신다면 직접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운영을 하고 실제로 진행해 보면서 시행착오를 경험하고 제대로 갖춰진 하나의 제도를 만들고 싶다는 포부를 당당히 밝혔어요. 저는 결국 저희 관계보다 더 많은 아이들에게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라는 생각에 흔쾌히 수락을 하고 사업 구체화를 위한 진행을 하자고 했어요. 결국 우리 모두는 각자의 롤모델로부터 배운 대로 대를 이어나가면서 베풀고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감사함을 퍼뜨리기로 했어요. 이러한 프로젝트는 큰 성공을 거두었고 덕분에 학원 법인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착한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얻으면서 하루가 다르게 성장을 했고
결국 교육계에서는 유일무이한 학원 브랜드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어요. 결국 도움을 주고 싶어서 제안을 했던 일로 제자 부자에게 또다시 도움을 받고 저 또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얻어서 이익을 얻게 된 것이나 다름이 없어졌던 것이지요. 저는 이 인연을 시작으로 제자와 아들 부자와 깊은 인연을 맺으면서 지금까지도 교류를 하며 지내고 있어요. 제자의 아들은 제자보다 훨씬 더 괜찮은 친구였고 유독 마음에 들었던 전 은근슬쩍 우리 딸과의 자리를 마련하게 해줬고 제가 바라는 대로 둘은 처음 본 순간부터 서로에게 반했는지 정식으로 교제를 시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 정식으로 이야기는 하진 않았지만 조만간 좋은 소식이 들리지 않을까 제자와 은근슬쩍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제자 또한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했고 더는 내 도움 없이도 멋진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보면 뿌듯하기도 하고 감사한 마음이 드는 요즘이에요. 제자는 그 시절 제가 봤던 것과 같이 똑똑한 아이였고 대학을 진학 후 2학년 때 사시 1차를 합격하고 최연소 판사로 부임을 했다고 하니 역시 제 눈은 다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은 모두 다 결혼도 하고 행복하게 가정을 이루며 바르고 잘생긴 아들까지 낳아서 살고 있는 모습을 보니 보기 좋고요. 저 역시 그날 제자의 도움으로 인해서 어려운 시기를 모두 다 이겨내고 기업 회장 소리를 들으면서 할머니이지만 대우를 받으며 여성 CEO로 소개되는 잡지 인터뷰도 할 만큼 꽤 유명한 사람이 되었답니다. 게다가 제자 아들과 함께한 프로젝트 덕분에 사교육판에서 사회적 기업이란 이미지를 얻으면서 착한 기업으로 선정이 되었고 인지도가 높아져 언론의 관심을 받기도 했고 감사하게도 상을 타기도 했어요. 이러한 프로젝트의 결과에 대한 보상으로 제자에게 높은 직급 제안을 했고 연봉도 제안했지만 역시 거절을 했고 회사 컨설팅 부서에서 좀 더 많은 경력을 쌓아서 높이 올라가겠다는 포부를 보이면서 활발하게 근무를 하고 있어요. 사람이 유명해지면 온갖 인연들이 연락을 해오고 질척거린다고 하더니 전 남편 역시 잡지와 언론에 소개가 된 저를 보고 뒤늦게 연락을 해오면서 친한 척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가장 힘들었던 그 시절 딸아이를 무참히 외면했던 전 남편은 더 이상 저희 인생에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를 만나러 올 기회조차 얻지 못했어요. 이래봬도 저는 회장이고 비서도 있기 때문에 쉽게 만나고 싶다고 만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거든요. 그걸 간과했는지 무작정 찾아와서 자신이 전 남편이고 회장의 딸의 친부라며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피웠지만 경비를 불러 쫓아내고 다시 찾아온다면 그땐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경고를 하고 내보냈어요. 들리는 이야기로는 당시 죽을 것 같이 사랑했던 내연녀와는 결국 또다시 헤어졌고 가족도 없이 호라비처럼 살면서 지내던 중 우연히 저와 딸을 보게 되면서 이제서야 덕을 좀 보고 싶었는지 연락을 해온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전 남편을 위해 내어줄 시간이 단 1초도 없었던 저는 만남조차 성사되지 않도록 막았고 그렇게 정리를 했네요. 자신의 상황을 합리화하고 이야기를 하고 싶었겠지만 제가 아는 전 남편은 버려질만 했으니 버려졌을 것이고 우리 또한 그런 이유로 전 남편을 버렸으니 또 찾아오지 말았으면 한단 말을 전해달라고 했으니 알아들었을 것이고요. 요즘처럼 각박하고 개인주의가 상당히 강한 세상에서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설마 정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도 세상이 잘 돌아가고 있는 건 각박함 속에서도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건 60이 넘은 나이까지 살아보니 새삼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매체가 발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사람이 중요하고 사람으로 인해서 세상은 발전해 나간다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이제는 돌아가신 어머님의 가르침으로부터 시작한 작은 실천과 나눔이 지금의 나를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닐까 싶어요. 저도 제 딸에게 어머니가 가르쳐준 사랑과 나눔에 대한 마음을 잘 가르치고
감사하면서 살도록 알려주면 제 딸 역시 나눔의 행복을 알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지금도 그렇게 잘 성장해 주었다고 믿고 있어요. 다소 따분하고 자극적이지 않은 이야기라고 할 수도 있기도 하겠지만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제 입장에선 가장 특별했고 평생에 걸쳐 잊을 수 없는 사건이자 이야기이니 잔잔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소중한 사람이고 나눔과 배품으로 인해 행복한 사람이 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